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인숙입니다. 66살 부산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고, 가장 무서웠고,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딸 지영과 그녀의 아기, 그리고 한 가족의 추악한 폭력에 맞서 싸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해 가을, 낙엽이 천천히 내려앉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17분, 제 휴대폰에 딸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통이 시작됐어. 병원에 왔는데 상우 오빠가 안 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임신 9개월, 첫 아이를 가진 29살 젊은 산모였습니다. 지영아, 상우한테 다시 전화해봐. 분명히 올 거야.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사위 박상후. 그 남자와 딸이 결혼한 지 1년 반.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만났을 때도 눈빛이 불안정했고 술 냄새가 자주 났으며 딸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했고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1시간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상후 오빠가 안 와. 전화했는데 나중에 간다고 하고 끊었어. 진통이 너무 아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통 중인 산모를 혼자 두다니. 지영아, 택시 타고 병원 갔니? 응, 혼자 왔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조금만 참아. 저는 바로 짐을 챙겨 KTX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딸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딸의 떨리는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 병원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 3층 산부인과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딸 지영. 그런데 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왔어. 무슨 일이야? 다리는 왜 이래? 딸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 오빠가, 시어머니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동정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산모분이 조금 전에 넘어지셨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진찰 중이십니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 이 산모분이 혼자 병원에 오셔서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30 초반쯤.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산모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했다. 원래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미나였다. 뭐 이런 말들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나? 그게 누구죠?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여자친구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갑자기 산모 다리를 발로 찼어요. 산모분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 나이든 여자도 함께 왔는데 그 여자가 산모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버릇없다고 욕을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진통 중에 그런 폭행을 당했다니. CCTV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딸을 안고 있을 때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산모와 태아 상태는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받아서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딸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오후 9시 15분 건강한 남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 제 첫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던 딸을 어떻게 폭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딸을 만났을 때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와 있었고 저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딸 지영이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2분 문이 열리며 비틀거리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상후. 제 사위였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된 모습으로 들어온 그는 딸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 뒤따라 들어온 중년 여성, 시어머니 정자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딸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이 영상 증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법정 싸움을 경험했고 세무조사와 소송에 능한 현실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여론의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2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형사고소. 둘째, 언론 제보. 제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김 기자님, 저 인숙이에요. 큰 사건이 있는데 취재 가능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임산부 폭행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어요. 기자는 즉시 서울로 올라왔고 제가 확보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진통 중인 며느리 폭행한 남편과 시어머니, 충격적인 CCTV 공개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고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임산부 폭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한다. 시어머니도 공범이다.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다. 여론의 분노는 현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상우의 아버지 박종수는 지역 건설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로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형 발주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표님, 최근 언론에 나온 사건 때문에 저희 입장이 난처합니다. 계약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도 하나둘씩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 같아서요. 은행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박종수를 이사직에서 해임했고
정치적 인맥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올린 명성과 재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와 시어머니 정자는 급하게 부산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딸과 저는 부산 집으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종수와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박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자도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는 없습니다. 사돈, 제발. 저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자고 있는 손자.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용서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입니다. 제 딸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폭행 때문에 조산할 뻔했고 아기도 위험했어요. 그런데 사업 망한다고요? 그게 제 딸의 고통과 비교됩니까? 정자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우리 상우를 용서해 주세요.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 아들은 감옥에 가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든 건 당신이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재판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로 가정폭력 사건을 수십 건 승소로 이끈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의료 기록까지 완벽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박탈, 접근 금지 명령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은 사건 발생 2달 후였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 여성단체 회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고 법정 밖에는 취재진이 줄을 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술 취한 박상우가 진통 중인 아내를 발로 차는 장면, 정자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격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산모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 여자친구 이름을 대며 아내를 비난했고 발로 찼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폭행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산모는 심한 외상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만약 즉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조산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박상우의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이 폭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임산부였고 진통 중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재판은 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방청석은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상우는 임산부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정자는 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접근 금지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지영아,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딸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판결 이후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상우가 언급했던 전 여자친구 미나의 신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여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건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종수의 건설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주요 계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박종수와 정자가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트에서, 교회에서, 동네 어디서든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가문은 사회적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안전, 그리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위자료와 제 저축을 합쳐 딸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아기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남자만 보면 움찔했으며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육아 모임에서 만난 엄마 친구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곁에서 딸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매주 서울에 올라가 딸을 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아기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정말? 응. 준혁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걸로 충분해.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역 여성단체와 협력해 임산부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포스터를 붙이고 공공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피해자 지원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법률 자문과 정신과 상담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이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와 딸 그리고 준혁이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이는 나비를 쫓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비 봐.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울음보다 훨씬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딸과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혁이는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준혁이를 지켜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줘서.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편 박상우는 출소 후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고 그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았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박종수는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순간의 폭력이 얼마나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폭력은 순간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길고 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사회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법정에서의 증언,
SNS의 연대,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손길.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인숙, 66살 평범한 회계사는 그렇게 제 딸과 손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준혁이는 무사히 자라고 있습니다.